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향할 수 있으며 이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에 대한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하지 않은 시련을 겪으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민낯과 가장 눈부신 온기를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지만 가족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격한 냉혹한 이기심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깡촌, 그 중에서도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밭에 배추 농사를 지으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집 농사는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박한 농사였죠. 그런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은 제게 큰 불효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보냈던 20대 초반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나름 고생하며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딪힌 현실 사회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처음 일했던 공장은 악덕 기업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급을 깎아먹기 일쑤였죠. 한 번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사장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대답은 제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 박준태, 넌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월급을 다 받으려고 하냐? 내가 밖에서 그 돈으로 방 구하고 밥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너 아니어도 일할 놈들 널렸어. 어린 자식이 뭘 안다고 따지긴 따져. 그때는 그것이 부당한 착취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의 말이니 무언가 맞는 구석이 있겠거니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과도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곳에서 1년쯤 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아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일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몇몇이 모여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황 보면 모르냐? 우리 망했어. 망했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을 줘?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고발하든 마음대로 해봐라. 나한테서 나올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결국 저희는 밀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돈에 쪼들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시기,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다른 공장의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 이대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따고 여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20대 후반에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제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을 맞아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연예인 뺨친다고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친구였습니다. 시내에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한 여성이 제 친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잘생긴 친구 덕에 이런 구경도 하는구나 싶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친구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잠시 후 그 여성분은 다시 다가와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친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온 것은 친구에게 헌팅을 시도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말투는 상냥하고 다정했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제 직업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제 삶을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는데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던 제게 너무나도 예쁘고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연애하며 저희는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보듬어준 그녀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처음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긴장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급한 일이 생겨 뵙지 못하고 예비 장모님만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저녁 식사는커녕 제 앞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저녁은 무슨? 일단 앉아. 이거 먹고 가게.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예비 장모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얘기는 이제야 들었네.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난 바쁘니까 이만 가보겠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했어? 너는 엄마한테 불효를 저질러도 유분수지. 내가 고작 이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를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니. 연애는 뭐라 안 하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예비 장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아내는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면전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예비 장인어른을 따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역시 저를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자네, 우리 재경이한테 하는 거 유심히 지켜봤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눈에 다 보여. 우리 딸이 좋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해야 하네. 평생 내 딸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해. 반품은 안 되는 거 알지? 장인어른은 직업이나 배경 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고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는 마침내 장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듬해 결혼했고 곧바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제 인생은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고 저희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박서방, 정말 축하하네. 자네처럼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요즘 자네 같은 젊은이가 어디 있나.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까칠한 태도에 제가 상처받을까 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남들은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는 세상 누구보다 큰 장인어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장인어른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떠나며 부자지간보다 더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향집에 함께 가셔서 저희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 부모님 앞에서 제 칭찬을 어찌나 하시던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돈어른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박서방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제게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 아들 삼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 제 인생을 뒤흔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큰 화재가 난 것입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순간 옆 가구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저희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휴게실 입구를 막아버렸고 그 사고로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역시 그 불길 속에서 팔과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화상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거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관리자로서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친구도 살 수 있었을 거야. 다 나 때문이야. 갑자기 난 불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우리 생각은 안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흉측한 흉터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 기분 전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손주를 돌봐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장모님의 태도는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제가 다친 이후로 장모님은 저희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니 와서 무거운 짐을 좀 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상 때문에 팔을 쓰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하자 장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 화상 그거 좀 입었다고 움직이는 것까지 어려워?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핑계는.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며칠 뒤 저는 길에서 우연히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장모님은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셨고 잠시 후 제게 전화를 걸어와 믿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네는 내 체면도 생각 안 하나? 그 흉측한 얼굴로 사람들 많은 데서 아는 척을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놀라잖아. 앞으로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게. 알았어?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이토록 끔찍한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씁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안주거리를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장모가 자네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들었네. 자네가 얼마나 서운했겠나. 이리 와서 나랑 한잔하세. 저는 그날 장인어른 앞에서 참고 참았던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 그 손으로 우리 딸이랑 손주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하네. 박서방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저리 예쁜 손주를 볼 수 있었겠나.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제 화상 흉터 치료비에 보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화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시고 좋은 병원까지 수소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인어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여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흉터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장인어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과 발목이 붓기 시작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까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재촉했고 뒤늦게 받은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고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직계 가족들이 신장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형제들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제 아내가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안도하는 순간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신장 떼어주고 싶은데 나 임신했어. 둘째 가졌대. 타이밍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장인어른께서는 놀라시면서도 이내 당신보다 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재경아, 아빠는 괜찮다. 배 속에 있는 새 생명이 먼저지. 다른 공여자를 찾아보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결국 아내는 임신을 이유로 신장 이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고 그 사이 장인어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위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저랑 아버님 혈액형도 같고 제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박서방. 안 되네.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그런 부탁을 하나. 자네도 자네의 식구들 생각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가장 힘들고 모두가 저를 외면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은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님께서 힘드실 때 제가 아버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 이제는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 숭고한 의미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향할 수 있으며 이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에 대한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하지 않은 시련을 겪으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민낯과 가장 눈부신 온기를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지만 가족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격한 냉혹한 이기심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깡촌, 그 중에서도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밭에 배추 농사를 지으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집 농사는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박한 농사였죠. 그런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은 제게 큰 불효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보냈던 20대 초반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나름 고생하며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딪힌 현실 사회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처음 일했던 공장은 악덕 기업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급을 깎아먹기 일쑤였죠. 한 번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사장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대답은 제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 박준태, 넌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월급을 다 받으려고 하냐? 내가 밖에서 그 돈으로 방 구하고 밥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너 아니어도 일할 놈들 널렸어. 어린 자식이 뭘 안다고 따지긴 따져. 그때는 그것이 부당한 착취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의 말이니 무언가 맞는 구석이 있겠거니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과도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곳에서 1년쯤 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아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일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몇몇이 모여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황 보면 모르냐? 우리 망했어. 망했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을 줘?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고발하든 마음대로 해봐라. 나한테서 나올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결국 저희는 밀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돈에 쪼들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시기,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다른 공장의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 이대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따고 여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20대 후반에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제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을 맞아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연예인 뺨친다고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친구였습니다. 시내에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한 여성이 제 친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잘생긴 친구 덕에 이런 구경도 하는구나 싶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친구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잠시 후 그 여성분은 다시 다가와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친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온 것은 친구에게 헌팅을 시도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말투는 상냥하고 다정했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제 직업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제 삶을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는데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던 제게 너무나도 예쁘고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연애하며 저희는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보듬어준 그녀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처음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긴장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급한 일이 생겨 뵙지 못하고 예비 장모님만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저녁 식사는커녕 제 앞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저녁은 무슨? 일단 앉아. 이거 먹고 가게.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예비 장모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얘기는 이제야 들었네.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뭐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난 바쁘니까 이만 가보겠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했어? 너는 엄마한테 불효를 저질러도 유분수지. 내가 고작 이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를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니. 연애는 뭐라 안 하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예비 장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아내는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면전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예비 장인어른을 따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역시 저를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자네, 우리 재경이한테 하는 거 유심히 지켜봤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눈에 다 보여. 우리 딸이 좋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해야 하네. 평생 내 딸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해. 반품은 안 되는 거 알지? 장인어른은 직업이나 배경 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고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는 마침내 장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듬해 결혼했고 곧바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제 인생은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고 저희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박서방, 정말 축하하네. 자네처럼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요즘 자네 같은 젊은이가 어디 있나.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까칠한 태도에 제가 상처받을까 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남들은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는 세상 누구보다 큰 장인어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장인어른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떠나며 부자지간보다 더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향집에 함께 가셔서 저희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 부모님 앞에서 제 칭찬을 어찌나 하시던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돈어른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박서방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제게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 아들 삼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 제 인생을 뒤흔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큰 화재가 난 것입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순간 옆 가구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저희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휴게실 입구를 막아버렸고 그 사고로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역시 그 불길 속에서 팔과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화상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거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관리자로서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친구도 살 수 있었을 거야. 다 나 때문이야. 갑자기 난 불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우리 생각은 안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흉측한 흉터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 기분 전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손주를 돌봐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장모님의 태도는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제가 다친 이후로 장모님은 저희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니 와서 무거운 짐을 좀 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상 때문에 팔을 쓰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하자 장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 화상 그거 좀 입었다고 움직이는 것까지 어려워?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핑계는.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며칠 뒤 저는 길에서 우연히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장모님은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셨고 잠시 후 제게 전화를 걸어와 믿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네는 내 체면도 생각 안 하나? 그 흉측한 얼굴로 사람들 많은 데서 아는 척을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놀라잖아. 앞으로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게. 알았어?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이토록 끔찍한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씁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안주거리를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장모가 자네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들었네. 자네가 얼마나 서운했겠나. 이리 와서 나랑 한잔하세. 저는 그날 장인어른 앞에서 참고 참았던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 그 손으로 우리 딸이랑 손주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하네. 박서방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저리 예쁜 손주를 볼 수 있었겠나.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제 화상 흉터 치료비에 보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화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시고 좋은 병원까지 수소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인어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여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흉터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장인어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과 발목이 붓기 시작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까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재촉했고 뒤늦게 받은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고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직계 가족들이 신장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형제들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제 아내가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안도하는 순간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신장 떼어주고 싶은데 나 임신했어. 둘째 가졌대. 타이밍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장인어른께서는 놀라시면서도 이내 당신보다 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재경아, 아빠는 괜찮다.
배 속에 있는 새 생명이 먼저지. 다른 공여자를 찾아보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결국 아내는 임신을 이유로 신장 이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고 그 사이 장인어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위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저랑 아버님 혈액형도 같고 제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박서방. 안 되네.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그런 부탁을 하나. 자네도 자네의 식구들 생각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가장 힘들고 모두가 저를 외면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은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님께서 힘드실 때 제가 아버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 이제는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 숭고한 의미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향할 수 있으며 이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에 대한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하지 않은 시련을 겪으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민낯과 가장 눈부신 온기를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지만 가족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격한 냉혹한 이기심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깡촌, 그 중에서도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밭에 배추 농사를 지으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집 농사는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박한 농사였죠. 그런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은 제게 큰 불효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보냈던 20대 초반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나름 고생하며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딪힌 현실 사회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처음 일했던 공장은 악덕 기업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급을 깎아먹기 일쑤였죠. 한 번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사장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대답은 제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 박준태, 넌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월급을 다 받으려고 하냐? 내가 밖에서 그 돈으로 방 구하고 밥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너 아니어도 일할 놈들 널렸어. 어린 자식이 뭘 안다고 따지긴 따져. 그때는 그것이 부당한 착취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의 말이니 무언가 맞는 구석이 있겠거니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과도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곳에서 1년쯤 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아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일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몇몇이 모여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황 보면 모르냐? 우리 망했어. 망했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을 줘?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어. 고발하든 마음대로 해봐라. 나한테서 나올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결국 저희는 밀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돈에 쪼들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시기,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다른 공장의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 이대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따고 여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20대 후반에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제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을 맞아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연예인 뺨친다고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친구였습니다. 시내에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한 여성이 제 친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잘생긴 친구 덕에 이런 구경도 하는구나 싶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친구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잠시 후 그 여성분은 다시 다가와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친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온 것은 친구에게 헌팅을 시도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말투는 상냥하고 다정했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제 직업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제 삶을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는데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던 제게 너무나도 예쁘고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연애하며 저희는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보듬어준 그녀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처음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긴장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급한 일이 생겨 뵙지 못하고 예비 장모님만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저녁 식사는커녕 제 앞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저녁은 무슨? 일단 앉아. 이거 먹고 가게.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예비 장모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얘기는 이제야 들었네.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뭐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난 바쁘니까 이만 가보겠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했어? 너는 엄마한테 불효를 저질러도 유분수지. 내가 고작 이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를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니. 연애는 뭐라 안 하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예비 장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아내는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면전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예비 장인어른을 따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역시 저를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자네, 우리 재경이한테 하는 거 유심히 지켜봤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눈에 다 보여. 우리 딸이 좋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해야 하네. 평생 내 딸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해. 반품은 안 되는 거 알지? 장인어른은 직업이나 배경 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고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는 마침내 장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듬해 결혼했고 곧바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제 인생은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고 저희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박서방, 정말 축하하네. 자네처럼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요즘 자네 같은 젊은이가 어디 있나.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까칠한 태도에 제가 상처받을까 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남들은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는 세상 누구보다 큰 장인어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장인어른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떠나며 부자지간보다 더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향집에 함께 가셔서 저희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 부모님 앞에서 제 칭찬을 어찌나 하시던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돈어른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박서방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제게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 아들 삼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 제 인생을 뒤흔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큰 화재가 난 것입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순간 옆 가구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저희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휴게실 입구를 막아버렸고 그 사고로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역시 그 불길 속에서 팔과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것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화상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거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관리자로서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친구도 살 수 있었을 거야. 다 나 때문이야. 갑자기 난 불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우리 생각은 안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흉측한 흉터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 기분 전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손주를 돌봐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장모님의 태도는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제가 다친 이후로 장모님은 저희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니 와서 무거운 짐을 좀 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상 때문에 팔을 쓰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하자 장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 화상 그거 좀 입었다고 움직이는 것까지 어려워?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핑계는.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며칠 뒤 저는 길에서 우연히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장모님은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셨고 잠시 후 제게 전화를 걸어와 믿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네는 내 체면도 생각 안 하나? 그 흉측한 얼굴로 사람들 많은 데서 아는 척을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놀라잖아. 앞으로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게. 알았어?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이토록 끔찍한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씁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안주거리를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장모가 자네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들었네. 자네가 얼마나 서운했겠나. 이리 와서 나랑 한잔하세. 저는 그날 장인어른 앞에서 참고 참았던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 그 손으로 우리 딸이랑 손주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하네. 박서방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저리 예쁜 손주를 볼 수 있었겠나.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제 화상 흉터 치료비에 보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화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시고 좋은 병원까지 수소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인어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여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흉터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장인어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과 발목이 붓기 시작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까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재촉했고 뒤늦게 받은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고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직계 가족들이 신장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형제들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제 아내가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